그럼 먼저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님께 우파의 정치학교는 왜 실패했는가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도 되나요? 대표님, 바로 시작해도 됩니까? 예. 예, 방금 소개받은 주동식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 발제할 그 주제는 우파 정치학교는 왜 계속 실패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파 진영의 열혈 그 지지자들이시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이거로 표현을 하지는 않았어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저도 한번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 차이입니다. 이게 정치학교의 어떤 실패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이 이념적인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우파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우파의 정치적 각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한 정치적 각성에 따른 실천 가운데 하나가 다양한 정치학교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 전에 사실 우리 우파의 정치학교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우파 정당, 국민의힘 계열 정당을 말하는 거죠. 이 정당에서도 우파 정치학교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거의 시도도 못했어요. 이것은 우파가 이 다양한 정치학교를 시도했던 것은 우파가 평소 좌파에게 느꼈던 정치적 열등감을 반영합니다. 왜 우파는 좌파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실력이 딸릴까? 우리 그 이야기 많이 하시죠? 우파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왜 우리는 우파는 좌파들처럼 여기 선전선동을 잘하지 못하나 하는 문제의식을 그것 한탄처럼 많이 하시는데 그게 결국은 우파가 좌파한테 정치적으로 밀린다는 그런 문제의식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이런 정치학교 가운데 성공한 사례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우파 정치학교 만들어가지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만한 성과를 거두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졌을 때 지금 현재 우파 정치학교들을 시도하는 정치학교들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겨우 존재감을 유지하는 정도 아닌가? 무엇보다도 우파 정치학교가 실패했다는 건 우파 정치학교가 단 몇 개라도 성공을 했으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전국 각지에 다양한 정치학교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파 정치학교의 실패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패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파 정치학교 고유의 모델을 개발해내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델 개발을 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좌파의 정치학교는 어떤 형태냐면 훈련된 강사, 여기 훈련된 강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좌파의 정치학교 훈련된 강사는 대개 학생운동 시절부터 이념적 훈련을 받아왔고 조직적으로도 많이 경험을 쌓은 친구들입니다. 이런 훈련된 강사가 정해진 공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이게 중요합니다. 정해진 공간 그리고 일정한 기간 그리고 일정한 숫자의 수강생들을 모아가지고 자신들의 이념과 어젠다, 시각, 논리 등을 주입식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정해진 내용을 머릿속에 주입식이라고 그러죠.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방식이 좌파의 정치학교의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정형화된 커리큘럼입니다. 한마디로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커리큘럼의 외연과 내포. 이 외연과 내포라고 아까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한데 바깥의 경계와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좌파 정치학교의 특징이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어요. 80년대 학생운동의 이른바 의식화 교육부터가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이었고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 저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좌파, 이 좌파에 대해서 단순히 활동가들만 좌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지지 세력, 공감하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사실은 좌파들의 정치학교의 결과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좌파의 정책 훈련도 좌파가 정책 훈련이 잘 돼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 우파 시민들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좌파의 정책 훈련도에 열등감을 느낀 우파는 이런 정치학적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흉내를 낸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좌파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좌파와 우파의 이념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파에게는 우파의 이념과 특성에 맞는 정치학적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우파는 아직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좌파의 정치학적 프로그램을 단순히 베끼기만 하다 보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파와 좌파 이념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맞는 정치학적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 발제는 이런 문제를 고민해보기 위한 시도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파는 건국도 했고 산업화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우파 정치는 사실상 청와대의 국회 파견 업무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특정 정치 이념으로 대중을 설득하고 조직하여가지고 특정 정치적 과제에 동원한 경험이 극히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우파가 동원한 대중, 우파도 물론 대중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파가 동원한 대중은 사실상 관변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관변 조직 아시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권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관변 조직이 굉장히 규모가 컸습니다. 예산도 많았고 활발했어요. 하지만 권력의 지원이 사라지니까 순식간에 그 조직들은 우리 무기력해졌습니다. 이들은 이념적 호소력보다는 국가 권력의 위력에 호응한 대중에 가까웠습니다. 당연히 이들에게는 이념이라는 게 존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선 우파 이념이 가진 본질적 특성에 기인합니다. 좌파 이념은 정치 권력 쟁취를 위해서 목적의식적으로 설계한 정치 투쟁에 최적화된 세계관입니다. 제가 좌파 출신이라 이걸 좀 잘 압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바로 이제 좌파 이념의 세계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마르크스주의의 세계관은 한마디로 이 세계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 법칙에 따라서 운동 법칙을 아니까 그 법칙에 따라서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돼가고 궁극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이론이 상당히 정교해요. 그게 옳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정교하고 하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마르크스 이후에 20세기까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거의 대부분 좌파 마르크스주의에 많이 빠져들었다는 그 현상을 지식인들이 그랬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계가 어떤 원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종착점에 도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안지를 갖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그랬다는 겁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이 대표적입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이 세계가 움직이는 법칙, 이 사물이 움직이는 법칙이고 사적 유물론은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 가능한 것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레닌은 또 여기에 어떤 것을 추가했냐면 어떤 식으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혁명을 성공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 게 레닌의 조직론입니다. 레닌의 조직론은 사실 레닌의 것이라기보다는 여기 크리스찬들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이 서한 그것에 굉장히 비슷한 조직론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론이 얼마나 현실 정합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현실을 잘 설명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 틀린 이념이라도 중요한 것은 완성도가 높고 정교하고 이런 이념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정치 투쟁에서 매우 유리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파 이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깨놓고 말하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또 이제 우파 시민들 중에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주동식이 저 새끼는 역시 좌파 출신이라고. 빠지지 않습니다. 저 새끼 빨갱이라. 저 새끼 전라도 놈이라. 거의 빠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파가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가를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우파 이념은 이 세계가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어떤 결론을 향해 움직이는지 답변하지 않습니다. 이념 자체도 없고 그런 이념 자체도 없고 이념이 그런 식의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파 이념은 한마디로 경험주의라고 많이 하시죠. 살아봐야 안다는 식입니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쩌면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방식이지만 정치 투쟁에는 불리합니다. 왜냐? 대중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비록 틀린 이론일지라도 명쾌하게 정리된 답변을 제시하면서 강하게 자신을 이끄는 리더십에 끌리기 쉽습니다. 또 좌파 이념이 대중적으로 각인되기 시작한 것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결국 사회주의 이념은 20세기를 시험 문제로 하여 역사적인 실패로 귀결됐지만 그런 경험이 대중적으로 소화되는 시대는 아직 시간이 흘렀다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사회주의가 제기한 마르크스와 레닌주의는 현실적으로 실패했지만 그 마르크스와 레닌주의가 심어준 환상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사회주의자를 부르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주의자. 한마디로 무슨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부 사회주의자라는 이야기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당시 대중들에게 이 좌파 이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야말로 이념적 체계와 완벽성을 가진 이념으로 대중들에게는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게다가 독립운동 과정에서 그 강경하고 선명한 노선을 내세웠던 좌파들이 일제의 패전 이후 정치적 명분에서 우위를 점했던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파에게는 이념적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이념자 좋게 표현해서 이념적 자원이 부족했던 거고 무기를 삼을 만한 이념이 굉장히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식민지 시대를 통해 근대화 과정을 경험해야 했던 한국인의 경우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건국과 분단, 산업화 등 체제 경쟁의 과정에서 우파는 항상 좌파에게 이념적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산업화의 성과로 건국과 산업화를 달성한 게 우리 우파죠. 이 성과로 우파는 이런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반전이 나와 있었습니다. 좌파가 이거 민주화를 주도한 것 이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87 체제를 만든 게 좌파가 주도했던 것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좌파가 주도한 민주화를 거치며 다시 이념적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좌파의 정치적 승리의 결과물인 87 체제가 그거 혹시 아시는 분 없이 별로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1공화국부터 5공화국 거쳐서 지금 6공화국이죠. 6공화국 지금 전속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36년입니다. 1공화국부터 5공화국까지 전체 기간하고 거의 이제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좀만 지나면은 6공화국 기간이 1공화국부터 5공화국 나머지 공화국 기간보다 더 길어지게 됩니다. 이게 뭔 의미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그래도 뭐라고 욕을 해도 6공화국의 체제가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체제 완성도가 높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건국과 산업화의 결론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 민주화, 60 체제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화가 건국과 산업화의 이은 근대화의 완성, 이게 중요합니다. 근대화 완성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는 87 체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의 집권으로 인해 우파의 이 패배자의 위상은 완전히 결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좌파 정치학교는 고정된 커리큘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세계관과 전략 등입니다. 현실 사회주의 세력이 패배하고 우리나라에서 주사파가 정치적 승리자가 되면서 주체사상의 좌파 정치 커리큘럼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PC주의가 결합한 상태라고 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가지고 주체사상, 거기에 PC주의가 결합한 것이 현재 좌파 이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갖고 있었던 결정론적 세계관과 분위기는 주체사상과 좌파 이념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는 좌파 진영의 위계질서와 구심력의 근거가 됩니다. 지난번에 황교익이 아시죠? 황교익이 음식평론 했던 그 이상한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를 이재명이 경기 관광공사 사장님과로 임명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낙연이 그걸 가지고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황교익이가 뭔 이야기 했냐면은 앞으로 이낙연의 정치 생명을 끊는 자기 모든 걸 바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굉장히 분개한 거죠. 저는 이게 상당히 오래 끌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며칠 만에 이해찬이니 뭐니 하는 친구들이 나서가지고 싹 정리를 하니까 깨갱하고 기어 들어갔습니다. 좌파하고 우파가 이런 위계질서가 작동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바로 이것도 좌파가 어떤 확실한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제 두 번째로 우파 정치학교 부재의 현실과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파 대중은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교육 및 지식程度와 무관하게 정치적인 훈련이 극히 부족합니다.
이거 이제 이 말씀 드리면 아마 당장 흥분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우파가 정치적 훈련이 부족하다는 단적인 증거가 음모론에 극히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5.18 북한군 투입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음모론에 취약한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우파 대중이 음모론에 대한 의존도가 좀 더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비전 제시가 없습니다. 세계관은 본질적으로 이 세계의 운동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는 역사의 궁극적인 지향점에 대한 제시로 이어집니다. 좌파는 그게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록 허접하지만 그 세계관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내러티브, 서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파는 이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지향을 하는지, 그 역사의 궁극적 결론이 뭔지 그 이야기를 하는 우파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좌파입니다. 우리나라 우파가 끊임없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회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하신 위대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하지만 그분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성공 사례에서 우리의 정당성의 근거를 찾는 겁니다. 이승만과 박정희가 훌륭했기 때문에 우리도 훌륭하다, 우리도 정당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들렸어요? 셋째, 우파 내부에 위계질서가 없습니다. 방금 아까 여기 그 황교익 이야기를 했죠. 이게 또 이 우파 진영 같았으면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으면 아마 대선 끝날 때까지 정리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정치 학습에 따른 여부에 따른 차이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우파 대중은 정치적 정체성이 극히 취약합니다. 교육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튜브 등 마이너 채널에 선동해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 특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모두 정치학습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파 정당이나 정치인들도 나름 정치교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 정치학교 하는 분, 말씀은 어느 분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전혀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 청년 정치 학교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한마디로 열심히 정치교육을 시도하고 있지만 모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정당의 경우 정치학교라는 것, 한마디로 이 정치교육이라는 게 선거법, 선거 전략, 이런 실무 교육에 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치학교가 아닙니다. 선거학교일 수도 있고, 선거학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정치학교는 정치 철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정치학교의 핵심인 정치 철학에 대한 교육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우파 셀럽들, 우파 유명하신 분들 모시다가 시국 강연 듣는 겁니다. 이거 정치학교가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우파 정치 세력의 현실적 결집체인 정당의 주인이 없다는 점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우파 정당 내부에는 주인이 없고 떴다방 또는 빈집털이를 노리는 세력들만이 번갈아 당권을 장악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는 다릅니다.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배후집단, 민주당 뒤에가 시민단체, 그 거대한 좌파 대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사실은 민주당의 주인입니다. 얘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원탁의 연관들 모여가지고 영향력 끼친 것도 있고, 광범위한 좌파 시민단체들이 실은 그 민주당의 배후 세력이고, 얘들이 사실은 당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문제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이 좌파 세력의 제도권 에이전트, 대리인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결국 정치학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드러난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이 부분이 좀 너무 소홀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일단 문제 제기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파의 정치학습은 정해진 체계적인 세계관과 이념을 말씀드렸죠. 이념이 없다고. 우파의 정치 철학은 체계적인 세계관과 이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치학습은? 비정형. 서구에서 대륙 국가들의 법체계하고 영미 국가의 법체계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대륙 국가들은 성문법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은 불문법입니다. 한마디로 체계적인 위에서부터 설계에서 만들어진 법체계가 헌법체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파도 사실은 중심이 영국과 미국이 보수 정치의 중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정된 틀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파의 정치학습은
정의적인 커리큘럼이 아니라 비정형, 인포멀 컨텐츠에 의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외형과 내포가 명확한 세계관과 정치 컨텐츠가 세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수의 본향인 미국과 영국의 법률이 불문법 중심인 것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좌파의 본향인 독일이나 프랑스의 법률 체계가 성문법 중심인 것과 비교됩니다. 즉, 우파의 정치학교는 비정형 콘텐츠가 가장 자유롭게 유통되는 형태여야 된다. 바로 여기에가 저는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리큘럼을 정해가지고 내부의 특징과 외부 외연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내부와 외연이 컨텐츠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그런 형태여야 된다. 우파의 정치학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정형 콘텐츠가 가장 자유롭게 유통되는 형태는 무엇일까? 바로 토론입니다. 토론은 고정된 커리큘럼이라 강사진이 필요 없습니다. 엄정한 토론 규칙과 이를 숙지한 사회자, 그리고 어떤 문제를 놓고 토론할지, 즉 주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는 대중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관심사와 인식체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 나이 벌써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조건을 갖춘 토론이 무엇인가? 바로 정당 당원들끼리 진행하는 토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은 최소한의 정치적 동질성을 담보로 한 집단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최소한의 정치적, 조직적 규율이 작동합니다. 한마디로 개판 치는 놈들을 쫓아내 세우자는 겁니다. 징계됩니다. 지금 우파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거 못합니다. 그리고 훈련된 당직자와 전문가를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도 있죠. 돈이 좀 있습니다. 우파 정당은. 이건 비교적 훈련이 부족한 정치 대중이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나름 지서 잡힌 정치 토론을 전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배경입니다. 토론을 통한 우파 정치학교에서 더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 있습니다. 무슨 주제를 놓고 토론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토론 참여자들 모두가 피부에 와닿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의사결정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훈련이 덜 된 토론자들이 목적의식과 열정을 갖고 토론에 참여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당과 당원에게 최대의 관심사이자 실제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제가 뭐겠습니까? 바로 공직선거자의 공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당 내부 고위 당직자의 선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우파 정당에는 우리 당원에게 절대 이런 권리를 거의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당에 대해서.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즉 우파 정치학교는 정당의 일정한 규칙에 기반해서 당원들이 참여하는 공천 관련 토론을 중심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 선거에 공천을 두고 우파 당원들이 참여하는 정치 토론을 정당이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크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라고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본 미국의 타운홀 미팅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시골 마을에서 타운홀에 모인 시골 마을 그냥 동사무소 같은 데입니다. 여기에 모인 청중들 상대로 강사들이 몇 시간씩, 6시간씩 그때 떠들었대요. 그런데도 그 시민들이, 평범한 청중들이 자리를 지키더라. 그렇게 목격담을 전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대중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토론의 전통에 적지 않은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천 관련 토론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파 정당의 공천 관련 당원 당규를 먼저 손질해야 합니다. 공천에 대한 현실적인 결정권이 없이 그냥 당원들의 취미 활동 형식의 정치 토론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원들이 자유롭고 질서 있는 토론을 거쳐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직선거 공천, 이 지역에서는 국회 누구로 낼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정착이 될 경우에 그 영향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총선도 우파 정당, 국민의힘이 이런 방식으로 공천을 준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 2년 전부터. 그리고 당원들의 공감을 얻고 정치인들이 설득해가지고 했을 때 저는 굉장한 파급 효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파 대중의 정치학교가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도 우리나라 우파 정당 대부분의 정당들이 그랬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니 공천심사위원회니 하는 걸 운영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짬짬이 밀실 공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공천이 끝나고 선거 끝나면 시끄러워집니다.
이런 공천심사위원회 공관위 하는 조직은 당원 당규에서 아예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애초에 공천을 받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 등을 거르는 정도의 작업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친구들을 밑에서 자르는 조직 기능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각 지역의 공천 토론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의 자격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도 당원이 국민의힘 당원이고 매달 10,000원씩 당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10,000원 이상 당비를 최소한 6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이 공천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는 게 어떨까? 하나의 이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파 정치인들과 당직자 그리고 아닙니다. 당원 당규 개정안을 제기하고 그 개정안을 당 지도부랑 당직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당원과 지지자 차원에서 활발하게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은 누가 뭐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다 자발적으로 당비 10,000원 내십시오. 1년에 100,000원이잖아요. 근데 100,000원은 여기 돌려줍니다. 환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1년에 20,000원 내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인 조직 같은 현실 참여 조직 가운데 가장 정교하고 차원이 높은 게 정당이거든요. 정당의 당원으로서 의사결정하는데 1년에 20,000원도 안 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원들은 자발적으로 당비를 10,000원으로 올리고 당원 당규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운동 자체가 이런 운동이 바로 정치 악도입니다. 우파 대중의 소극성, 피동성 등을 극복하는 실천이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정치 악도입니다. 좌파처럼 일정은 음침하게 어떤 공간에 몰아 때려놓고 지기들 생각을 주입식으로 때려박는 그런 정치 악도가 아니라 활발하게 모든 주제를 놓고 공천 관련 토론은 무슨 주제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 광범위 이런 실천이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정치 악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논의할 게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